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야가 서로 민생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와 재벌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내사 중입니다. 이선균 씨의 소속사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관련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일본 수송기의 보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자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에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해 총 83명을 대피시켰습니다. 탑승자 대다수는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의 가족 1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군 수송기가 교민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 51명도 함께 탑승하도록 했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수송기는 요르단을 거쳐 내일 새벽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합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투입 준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이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ou know, history has taught us that when terrorists don't pay a price for their terror, when dictators don't pay a price for their aggression, they cause more chaos and death and more destruction. They keep going. 두 번째 트랙, 북러 밀착 계속입니다. 종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라브로브 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의무상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 우애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건데요. 조선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북러 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문제가 논의됐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방북 요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의전 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용호 의원은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학생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 시위는 사건 발생 2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면서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순방단에서 김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2년 만에 순직 인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교육청 조사로 2016년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교사는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수사 의뢰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눈물로 보낸 럭키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럭키야. 그곳에서는 편안하길 바랄게. 대전 경찰특공대 에이스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약하던 럭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2015년 4월 태어난 럭키는 올해 초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에서 수색견 운용 부문 2위를 차지할 만큼 건강했다고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200회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갑자기 원인 미상의 종괴가 생겼고 급성 혈액암 전신 전이 진단까지 받았던 건데요. 결국 지난달 25일 숨졌고 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일해준 럭키에게 경찰 내부망에서도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뉴스룸에서 이어서 달리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서 월요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창문을 두드리는 달 저를 받는다면 큰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살살 하겠습니까? 너무 눈에 띄면 유리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어 저 또한 쓰임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뉴스 오후 찾아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JTBC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할게요. 이야기 이어가죠. 보궐선거 이후에 내년 이제 봄 총선을 앞두고 요즘 여야가 이제 계속 민심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면 뭐 앞서 나왔지만 사람 찾기에 좀 분주한 상황인데 첫 번째 키워드 혁신위원장을 찾아라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자,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이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혁신위를 띄우겠다 이렇게 예.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혁신위원장이 아직 이제 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망에 올랐다는 하태경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당 혁신위원장 하세요?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이제 몇 가지 조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혁신위에서 결정이 된 사안은 예, 거부하지 마라. 이게 아. 제일 중요하죠. 뭐 제가 혁신위를 맡게 되면 예. 뭐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넣을 겁니다. 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하태경 위원장 할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나 지난 예. 보궐선거의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수도권 선거에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저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태경 위원장으로 아마 추천을 최고위원 중에 이제 몇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복수가 추천을 한 것 같다? 아, 이제 저도 뭐 그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은 최고위원이 추천하더라도 최고위 내에서 이 김기현 대표와 함께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태경 위원장이 했을 경우에 그런 수도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예. 당내에 또 나름대로의 또 전반적인 또 이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러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혁신위원장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는 그분과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사이에 혁신위의 업무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됩니다. 아, 그 부분이 애매하게 시작을 하면 예. 이게 나중에 불협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여나 야나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고 예.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혁신위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는 분과 우리 김기현 당대표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를 매끄럽게 이끌어내서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이제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에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윤정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권을 달라는 거고 특히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은 꼭 넣는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강서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뭔가 정말 새로운 변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김기현 2기 체제를 그냥 수용하면서 대신 혁신위에 좀 힘을 실어준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도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정도도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처럼 여야에서 많은 혁신위가 그랬듯이 그냥 있으나마나 혁신위가 되고 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혁신위에서 결론 난 것은 다 수용해달라. 근데 그 정도도 수용 못하면 그건 혁신위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주류 비주류를 다 아울러서 뭔가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만 예.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또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내도록 친윤만 가지고 소위 윤회감만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거는 혁신위하고는 전혀 취지가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 당원권 정지도 되어 있고 지금 12월까지 기다려서 신당을 하네 안 하네 하고 있는 이준석 계에서 한 명을 혁신위원으로 하겠다. 예. 이런 것들 받아달라. 이제 이런 건데 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 없어 이런 거 틀어주셨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별로 그냥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고 예. 또 당에서 뭐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외부 인사에게. 그런데 그들은 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인난이라고 하셨는데 구인난이에요 지금? 뭐 사람이야 있으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가 와서 혁신위의 그 기간 동안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김기현 당대표 사이 합의를 해줘야만 된다는 게 뭐냐면 예컨대 하태경 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예. 하태경 위원장은 공천 룰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아. 근데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는 야, 공천 룰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물론 물밑에서는. 겉으로야 제도적인 개선안은 많이 이야기 나올 수 있죠. 당원 당규를 손보는 거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정치 개혁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대표 쪽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또 혁신위원장으로 오는 분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살을 깎는 그런 자기 혁신과 자기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지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이 지금 이제 물밑에서 그게 적절하게 다 균형을 이루면서 합의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옆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여전히 좀 진통을 겪으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은 아시다시피 3년 반 전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그냥 우리 당으로 나가기만 하면 거의 다 당선이 확정적으로 되는 안정적인 곳에서만 당선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때 민주당에 바람이 막 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그들 중심의 정세 인식과 그들 중심의 이 내년 총선에 어떤 임하는 전략을 짜면 그 현역이 아닌 지금 수도권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지금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유하면서 자, 서울이 경기도보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기고 싶으면 용산 전체주의와 싸워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하태경 의원은 또 이런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같이 지금 갈 수가 있는 분위기입니까? 혁신위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못 가죠.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도 정확히 하태경 의원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워딩을 보면 이준석 계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분명히 넣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예. 이준석 대표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전직 대표인데 뭐 혁신위는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것도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의 아이디어를 꼭 쓰겠다 이렇게 하겠지. 아이디어를 쓰겠다. 그분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하태경 의원도 직접 언급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눈물의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계속 우리 당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뼈아픈 대목도 많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많고 저랑 생각이 비슷한 대목도 많아요. 이것도 당장 갤럽 그 여론조사를 공유하면서 정말 큰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기의식에 대한 다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에 대해서 용산 전체주의와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해법은 지금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전직 바로 이 직전 당대표 아닙니까? 전직 당대표로서 오히려 이 당을 사랑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멸사봉공하고 선당후사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대표적인 게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노원병에 가서 저처럼 열심히 지역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불철주야 방송하는 거 말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중앙 정치가 아무리 어렵게 되더라도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표는 최대한 가져오는 게 국회의원을 열심히 뛰고자 하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 당장 강서 보궐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강서 보궐선거 저도 시간만 나면 가서 도왔습니다. 예. 저도 그 방향이 잘못되고 선거 전략이 좀 문제가 있고 후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인의 의무입니다. 이준석 대표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애당심이나 애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그 충심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아니 당원권 정지를 시켜놓은 전 당대표에게 예. 대선 지방선거 다 이긴 당대표에게 예. 내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시켜놓고 너 왜 강서 선거 안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지 하태경 말라고 해도 가는 게 그 당 대표의 임무죠.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뭐 될 확률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뭐 이준석계를 하네 안 하네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저희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김근식 위원장님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는 말씀하셨는데요. 예. 고생하고 계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혁신위원장을 아무리 뭐 그럴싸한 사람을 내세우더라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년 선거는 다 시체 말로 꽝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반성, 소통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뭐 두어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대통령이 한 얘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경질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국민들도 그걸 누군가는 책임져 달라라고 울면서 하소연했죠. 유가족들은 또 지금도 절규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책임질 부분을 딱딱 짚어서 책임을 져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결국 아무도 책임 안 졌죠. 애꿎은 뭐 그 소방관들만 지금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그대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동의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막연하게 반성하는 거요. 막연하게 소통하겠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께서 무엇을 반성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하셔야 지금의 메시지는 되고요. 막연하다? 막연하죠. 예.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 소통도 어떻게 소통하시겠다는 건지 예. 야당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도 하면서 메시지 예.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예. 되는 거지. 막연한 반성, 막연한 소통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예. 갤럽에서 저런 결과 나오는 거고요. 혁신위원회 아무리 그 발족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 얘기하다가 이제 대통령실 얘기로 왔는데 요걸로 해서 혁신위원회 얘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속 이제 통합위를 맡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어떤 역할론 뭐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한길 위원장은 뭐 거리를 조금 두려는 모양새도 뭐 보이긴 합니다만 또 외부에서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가능성은 없습니까? 혁신위원장 자리에는 이제 그 몸에 맞지 않는 옷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나서기 전부터 예. 오랜 개인적 인연이 있고요. 그리고 대선에 마음을 두고 정치를 시작해서 대선 후보가 된 뒤에도 보이지 않게 조언과 상의를 계속 많이 했고 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이제 이른바 그 새시대위원회인가요? 예. 그 위원장으로 발탁에 대해서 후보 선대위에 공식 합류를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의 잘못된 그 관계에서 예. 유일하게 대통령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대통령께 조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혁신위원장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있는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서구청장 패배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저도 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용산만 바라보고 용산의 눈치만 살피는 집권 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용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애정을 갖고 반대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가 돼야 된다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 패배 며칠 후에는 바로 했던 말이 이제 당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할 말은 하는 당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기에 적절하게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 조언하고 문제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김한길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아마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뭐 공식적으로 뭐 어떤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 역할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예.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중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혁신위원장은 딱 지명이 됐을 때 정말 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그런 소위 느낌 군번은 아니다? 아니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본인도 그런 거 전혀 없다. 난 여기 자리 지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도 하셨고 민주당 대표도 하셨던 분이고 골고루 다 해보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통합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정한 국민 통합 그리고 대통령이 잘 하시도록 하는 그 뒷받침 그리고 얘기가 잘 되신다고 하니까 어떤 조언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조차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역할이 사실은 의문스럽다? 그렇죠. 지금 제대로 일을 해보셨던 분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 가도록 그냥 그거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예. 과연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당에서도 아마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도 이렇게 혁신위를 띄우는 이유가 뭐 지금 민생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에 맞춰서 민주당도 지금 같은 기조에 맞춰서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수막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수막 전쟁이 좀 다른 의미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에 개천되어 있는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키로 결정을 하고 과도한 현수막 게시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를 필요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현수막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러면 현수막 중에 뭐 약간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현수막이 좀 뺀다던가 파악을 먼저 또 살펴보기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을 오늘 좀 많이 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반 이재명이 들어가 있는 이제 국내 현수막이 내려가고 이제 민생이 전면에 좀 등장하는 건데 당협위원장들한테도 현수막 좀 교체하라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예, 엊그제 그 공문이 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앞서가는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저런 현수막을 걸으라고 내려왔을 때 저는 걸지 않았습니다. 원래 안 걸으셨다? 예, 이미 2달 전부터 저렇게 극한 대결을 하는 정치적 비난의 내용은 자제하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예. 공익성 그 현수막이나 예. 사람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힘을 주는 현수막을 걸었지 저기 나왔던 것처럼 뭐 대법원장 임명 부결, 예. 이재명 방탄의 뭐 마지막 퍼즐 이게 내려왔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우리 당협에서 협의해서 이건 걸지 말자. 예. 그래서 저는 따로 고쳐서 예.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극한 대결의 예. 정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극한 대결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거셨고.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언급이나 현수막은 이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지금 대통령도 뭐 반성하고 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각 당협에 내려보낸 현수막에 저런 정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좀 빼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JTBC 사옥을 오면서 보니까 이 마포을에서는 정청래 의원께서 현재도 지금 걸고 있더라고요. 국민에겐 후쿠시마 오염수, 처가에는 양평 고속도로 한 3달째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청에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복귀가 이제 다음 주 예정이 돼 있으니까 민생 포커스 맞춘다는 거예요. 아까 뭐 한민수 대변인도 그 현수막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이런 기조로 지금 가면 그럼 민주당도 대여 공세가 조금 약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세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공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민생 제대로 가야 된다. 민생 살피는 예산 이런 것들 엉망으로 지금 짜온 것들 제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제는 정말 잘하기 경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은 너무 서로 대립각 세우고 갈등했었는데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검찰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너무 괴롭히지 말고요. 시시콜콜 피의사실 흘리지 말고요. 그냥 재판부에 맡겨두시고 여야가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면서 경쟁하면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며칠이나 갈지 대통령실이 며칠이나 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이나 갈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대통령의 변화를 아까 우리 김민정 의원께서 이제 이태원 참사 때 했던 예. 말을 이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가 지금 느끼기에 또 예. 제가 보기에 이번 대통령의 변화는 그런 변화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예. 제가 선거 때라든지 후보 시절에 이렇게 옆에서 봤던 대통령의 성격이요. 예. 항공모함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바꾸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바꾸면요. 확실히 바꿉니다. 예. 항공모함이 한 이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굉장히 좀 고생을 해왔고 예. 이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확실하게 바꿨기 때문에 하나의 예만 들면 보궐선거 참패 이튿날인가요? 장진호 전투 기념사회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예. 가가지고. 그 전에 했었으면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도 나왔어야 됩니다.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 반국가 세력 나왔어야 됩니다. 다 뺐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 저도 말을 하고 싶고 예. 김한길 위원장도 말을 하고 우리 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바뀐 거죠. 항공모함이 갑자기 급변침하면 예. 항공모함 침몰합니다. 급변치를 못해요. 워낙 커가지고. 침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관련 현수막이 과연 어떻게 내걸릴 것인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속 이야기 오늘도 신의 원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그리고 피해자 신변 보호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인 마약주의보입니다. 자, 연예계 마약 관련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이죠. 자, 유명 연예인이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곧장 이선균 씨 소속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 자, 그리고 사건 관련 인물인 A 씨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 A 씨 이번 사건 연루자 중에 한 명이고 직업이 마약 공급책이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경찰에서 뭐 수사 사건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데 네. 내사 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식 수사 전에 조사하는 단계. 네,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 전에 이렇게 소속사에서 긴급하게 먼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은 연예계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더 커지기 전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그 관련 인물이 이선균 씨를 뭐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선균 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긴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이선균 씨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사건 관련인 마약 공급책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한 수억 원대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 이 강남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예인이 연루가 됐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고 이제 관련 조사를 하던 중에 확인이 됐고요. 자, 현재 인천 경찰청에서 이선균 씨를 비롯해 뭐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뭐 재벌 3세 등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사이기 때문에 아직 뭐 투약 혐의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건이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 중에 정보를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쉽습니까? 네. 일단 마약을 이제 투약했을 때 검거된 장소, 예. 발생 장소로 보면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와 주택이 가장 높거든요. 1,145건인데요. 예. 그 다음이 노상, 숙박업소, 유흥업소 순이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작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네. 숙박업소가
112.68%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다른 원래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았다가 네. 이 유흥업소에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뭐 자택이나 아파트가 높지만 네.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최근에 그 현재 경찰이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그 사건의 경우에도 용산구 집단 마약 사건, 그것도 이태원 클럽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예. 이 사람이 뭐 마약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모임이 마약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이 용산구 한 클럽이라는 것까지 밝혀졌는데요. 네. 그 나서 즉시 한 달 만에 뭐 한 명을 구속해서 지금 재판에 넘겼고 네. 13명을 지금 입건해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선균 씨의 사건 아직은 뭐 내사 단계입니다. 투약 혐의를 확인 중에 있는데 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 뭐 이제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질 거고요. 만에 하나 투약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 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뭐 광고, 영화 타격이 클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어떤 출연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것이 무사히 다 이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네. 이행이 완료된다는 거는 영화가 개봉이 돼야 되고 광고가 무사히 다 나가야 되는데 그 예. 중에 이 배우가 뭐 사고에 휘말려서 네. 이렇게 크게 뭐 영화가 개봉이 아예 안 된다든지 미뤄진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전부 다 손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아예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었다라든지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광고 상품에 대한 그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럴 예. 경우에는 더 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위약금에 그렇습니다. 더하는 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자,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에 더해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아서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소속사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선균 씨 이전에 올해 초에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영장 실질 심사 받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대로 걱정해서 잘 진술했습니다. 이건 네, 이번에 이선균 씨의 좀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금 과거에 또 마약 투약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다시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유아인 씨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폴을 총 181차례 투약을 해서 그 약물의 액수가 5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대마라든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마약류의 종류라든지 뭐 투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뭐 의료인이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 이 뭐 경중을 따지는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뭐 유흥업소에서 처음에 발각된 것이 아니고 2022년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유아인 씨의 이상징후 마약류를 지나치게 많이 투약한다라는 것을 이상징후를 보고 이것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이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유아인 씨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결과 뭐 대마도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이죠. 대마에 관한 혐의도 드러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구속영장은 다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프로포폴 등 뭐 의료인에 대한 그 지금 가장 뭐 마약류라고 해서
기존 마약류와 달리 뭐 네. 의료인에 대한 것만이다라는 것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마라든지 네. 다른 종류의 마약과 좀 프로포폴은 어떻게 보면 의료용으로 투약했다라는 건 이제 본인도 주장을 네. 하고 있고 또 어쨌든 법원에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는 없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아이돌 그룹의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또 다른 방송인 이제 서민재 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남태현 씨 같은 경우에 혐의 모두 인정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남태현, 서민재 씨는 작년이죠. 2022년 8월에 서민재 씨의 자택에서 이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와 별도로 남태현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혼자 이제 또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입니다. 네.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서민재 씨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이 필로폰을 했다라고 예, 예. 이제 뭐 자기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뭐 주사기가 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불거졌고 오늘 첫 재판이 이제 열렸는데요. 네. 취진 앞에서 이 남태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실제로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매일같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든 걸 하겠다, 선한 네.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성실히 남은 과정도 임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뭐 재활 치료의 중요성 같은 걸 알리는 또 방송 활동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뭐 불법이니까 숨었고 그 후에는 끊고 싶었지만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려웠다. 뭐 우리가 뭐 재활 치료라든지 이럴 때 좀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연루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범죄 특히 공인이니만큼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이게 마약 관련돼서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제시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인간의 쾌락,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 호기심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는 용도로 이제 사실 인간의 본능에 네. 대한 접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연예계 마약 경우에는 이제 업계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직업적 특수성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이제 직업이고 그러다 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런 사회와 가정을 거치면서 오는 부작용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은 뭐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인 만큼 압박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람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네. 연예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1990년대부터 이제 연예인 마약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네. 과거에는 좀 비교적 고가였고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예인이 아마 그 일반인들보다는 고가에 좀 구하기 쉬운 네. 이제 그런 약물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다수 공급이 굉장히 많아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가격도 좀 떨어져 있고 SNS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한테까지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어서 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의 이런 마약 그 투약 사실은 사회적 파장이 또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우리가 호감에 의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뭐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해 볼까? 그렇죠. 연예인들의 뭐 의상이라든지 어떤 네.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심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그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이제 남태현 씨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 절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복귀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 최근에는 일정 기간의 좀 휴식기를 가진 뒤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아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경각심이 낮고 접근이 또 용이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잘 되잖아요. 이 중독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의지로 유해하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그렇게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더 하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싶지만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이제 재활시켜가지고 어떻게 재범 위험성을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예계 마약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성균 씨의 경우에 지금 내사 단계라는 점 아직은 이제 투약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고 관련 혐의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라는 점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난 줄 알았는데입니다. 자, 불난 줄 알아서 그래서 소방차가 또 대거 출동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인지 저희가 좀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어제 새벽 서울 영등포 당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중년 여성 A씨가 물을 마시러 이제 부엌으로 갔다가 건너편 이웃집 창문에 저렇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119에 신고를 했고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소방차 한 20대 소방관도 61명이 출동을 했고 건물에 뭐 대피하라 방송까지 나왔고 실제로 대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소방관이 도착을 하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화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 김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모두 이제 소방차도 출동을 했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다 대피를 했는데 화재가 이제 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앞집에 있는 그걸 봤잖아요. 창문을 보고 그래서 그 앞집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앞집에 좀 불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이 원래는 나야 되는데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젊은 여성이었던 이 집주인이 말하기를 벽난로에 이제 ASMR 바닥 소리 나는 소리 나면서 하면 이제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쉬고 있었다.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혹감을 이제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TV 화면 속에 있는 불멍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인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출동한 소방관이 자신이 봐도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신고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랬나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불멍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불멍에 어떻게 최적화된 영상을 좀 틀어놓고 제 추측에는 굉장히 그 텔레비전 화면이 크지 않았을까? 한 80인치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가득 채워서 이제 비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충분히 이거 보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영화관에서도 그걸 이제 또 틀어주면서 실제로 가서 불멍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요. 이게 착각하는 사례가 비단 이런 사례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제주에서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 이제 보면 옥상에 항공장애 표시 이제 빨간 불이 이제 비치는 그 부분을 보고 화재가 난 것으로 이제 오인을 해서 신고가 된 경우가 있었고 또 냉각탑에 어떤 하얀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옥상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이제 불길이 타오르는 것으로 오인하는 그런 딱 경우. 보면 천장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위에 이제 불길 연기가 이제 치솟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이제 오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트리에 우리 전등을 또 달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그 전등의 모습을 보고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실제로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사실 트리에 있는 전등인 경우 그런 이제 오인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별의별 오해가 다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신고 정신과 그 재빠른 출동 이거 매우 칭찬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시민분이 아기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이 옆집에 나니까 피해가 커질까 봐 신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5인 신고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소방관이 출동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 이렇게 처벌을 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오인을 했고 그 네. 오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정말 화재 위험해 보여서 네. 그런 측면에서 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뭐 출동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아니었는데 너무 과격하게 이제 진압한다고 뭐 창문을 깨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방 당국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네. 굉장히 주의 깊게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 진행 착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만약에 또 너무 과잉 진압을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 중에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방 범죄로까지 이어졌는데 피해자가 지금 제목으로 나가고 있죠.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직접 나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1심 공판 내내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항소 재판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가해자의 이제 그 교도소 동기의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 한 대에 2년씩 해서 나 12년 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이다. 자, 지금 징역 20년 확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자, 이렇게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 없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내가 주소를 알고 있다, 개인정보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그 구치소 동기에게 매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심지어 그 구치소 동기도 나도 그 여성의 주소를 기억할 정도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렇다면은 이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보복 협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위반이 돼서 이 보복 협박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으로 지금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혐의가 적용돼서 또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네요. 자, 지금 뭐 집 주소까지 얘기해가면서 보복을 예고했는데 저런 협박 발언이 진짜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박사님? 저는 허세로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수의 범죄자들을 인터뷰한 이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그 성향을 벗어난 범죄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과거의 전력을 보면 폭력이라던가 아니면 강간 이런 폭력성이 짙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일단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언급하는 것, 이 표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한 뭐 예를 들면 뭐 3년 정도 받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12년 혹은 20년 이제 형이 더 가중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팩트가 아니더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탓을 하기 때문에 원한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이제 복귀 사회에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친 이후에 사회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또 피해자 탓을 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 피해자가 이제 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이후에 그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20년형 선고 받았지만 이제 형기 살고 나오면 50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피해자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피해자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피해자 보호에 좀 힘써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و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الا لما المساعدات تخش فلسطين وتخش غزه، تخش لاخواتنا الفلسطينيين. He agreed that what he would do is open the gate to do two things. One, let up to 20 trucks through to begin with. 저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제 생각엔 저희가 인간이 좀 더 간단한 유토피아 봐야 된다고 봐요. 입자도 되게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름다움이죠. 다 똑같았으면 되게 재미없을 텐데. 이게 뭘까요? 너 알고 있는 거군요, 이거. 몽크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독두유 자주 이렇게 안에 또 자주 보고.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 오후의 티키타카입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팍팍하죠. 별로 기분 좋은 뉴스도 없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서의 삶 참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생활 16년 차, 두 아이의 아빠이자 사업가이고 또 유튜브도 하시고 네. 방송도 하시는 최근에 JTBC 톡파원에도 맞습니다. 활약을 하고 계시는 한국살이의 멘토 알베르토 몬지 씨에게 오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안녕하세요. 욥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좋아지고 계신가요? 조금씩. 네. 최근에 네. 그 좀 휴가차 이제 고향 이탈리아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8월에 한 달 동안 7월, 8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네. 사실 한 달 동안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지만 네. 부모님도 이제 연세 좀 있으시고 손주들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네. 그렇게 길게 좀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서 충전도 하고 네.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찾아주셔서 네. 또 행복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돌아오셨군요. 네. 휴가 필요하죠. 사실은 누구나 맞습니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한국살이가 벌써 16년 차. 17년 차입니다. 17년 차예요? 맞아요. 2007년 5월 28일 왔습니다. 2007년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방송으로 데뷔를 하셨던 거는 JTBC의 비정상회담. 맞아요. 첫 방이 언제였나요? 첫 방 2014년 7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도 그럼 거의 10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네. 10년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제작진들이 진짜 비정상인 사람들을 섭외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비정상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이제 직장인이었잖아요. 네. 집에 있는 TV도 없었고 네.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당연히. 네. 그래서 섭외 들어왔을 때 사실 그냥 문은 좀 부탁하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오케이 한번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작진 미팅했을 때 전 잘 몰라서 네. 이렇게 회사복 전자를 입고 가서 다 명함을 드렸어요. 지인분들 중에 뭐 차 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네. 얘기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저희 PD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행복해 보여서 뽑혔다고 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뭐 네. 거의 몇백 명. 근데 좀 뽑혀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행복해서 뽑혀서 더 기분이 좋네요. 비정상적으로
얼마나 행복했길래. 자,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당시에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서 네. 알차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맞아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력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이력을 보면 뭐 축구 선수도 했었고 뭐 또 경제학 석사 공부도 하시고 네. 주류회사 영업사원도 하시고 중국에도 있다가 방송도 하시고 맞아요. 뭡니까 이? 인생이 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약간 천재여야 이런 경력을 갖는 거 아닌가요? 절대 천재 아니고 네. 이 축구는 어릴 때부터 하도 좋아했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클럽 속에서 하고 예. 교육은 그대로 다 똑같이 받아요. 아. 그래서 이제 축구하다가 21살 때쯤 더 이상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하니까 네. 그만뒀고 네. 나머지 일들은 뭐 살다 보니까 저는 약간 흐름을 따라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네. 뭐 그렇게. 기회 생길 때마다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아, 뭐 그렇게 삶의 됐네요. 고비고비마다 이제 도전을 하시다가 네. 결국은 사랑을 찾아 한국에 정착하시게 됐다고 맞아요. 네, 제가 들었는데 자, 한국에 와보니 어떠셨어요? 한국이 좀 살만한 곳이던가요? 처음에 당연히 뭐 신기하기도 하고 네. 사는 거 어렵기도 했고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아시아는 잘 몰랐고 네. 1년 동안만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했지만 또 한국이 중국이랑 완전 다르고 문화가 또 다르죠. 다 네. 달라요. 네. 그리고 그때 한국말도 잘 몰랐고 네. 솔직히 그리고 이 유럽은 도시들은 좀 예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풍경 기대하면서 왔는데 또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지? 근데 살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많이 찾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잘 적응하고 잘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응 전에 네. 가장 크게 느꼈던 이제 고향 이탈리아와 한국의 어떤 문화적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요? 사실 처음에는 왔을 때 그래도 다 좋았어요. 왜냐면 네. 해외고 새로운 경험이고 다 좋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이 문화 차이들을 좀 느끼기 시작했죠. 네. 가장 큰 문화 차이는 서열 문화 있는 거 없는 거라. 네. 한국은 확실히 있고. 존댓말도 있고. 네. 그렇죠. 위아래가 이탈리아도 있고. 반말이랑 존댓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존댓말도 상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서로 하거나 서로 반말하거나 그런 네. 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어요. 네. 근데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한국이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높으신 분 같은 그렇죠. 느낌인가요? 높은 분 앞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탈리아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성, 네. 뭐 음식, 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 네. 등등. 그러니까 차이점보다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오히려 적응 쉽게 됐고 뭐 너무 잘 살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홀로 이제 한국살이 하는 거랑 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또 외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건 진짜 큰 차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아들 레오와 알아. 네, 또 딸 아라 지금 맞아요.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자, 아버지로서의 좀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뭐 행복도가 최하위다. 그리고 뭐 최근에 출산율 쇼크다. 뭐 출산율도 최하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 뭐 행복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네. 뭐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짧게 이런 지수 믿을 만한가? 네. 뭐뭐에 부터 해야 대한 되는 거군요. 그렇죠. 행복이 뭘까? 네. 너무나 긴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 못 할 것 같고 네. 출산율 당연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한국만의 문제 아니고 요즘 선진국 중에 네. 똑같은 문제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지금 정치인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많이 고민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제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제 가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잘 살라고 애기가 대한민국에 잘 네. 자랑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사람마다 또 행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그런 거 다 다르지만 충분히 대한민국 잘 살고 있고 네. 아름다운 나라 생각해요, 사실은.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행복한 나라. 저는 우리 네. 아이들 한국에서
키워도 충분히 잘 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젊은 부모 입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바로 보증금 없잖아요. 저희는 주거의 없었어요. 문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이탈리아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 집 비싼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 찾으려면 공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뭐 결혼 언제 하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긴 얘기죠, 사실은. 네.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런 것 전 같아요. 세계적으로 또 청년들이 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맞아요, 보이는데 자 아빠로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뭐 다 한국이 이미 좋지만 네. 그래도 요거 하나 정도 더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신다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애들은 지금 한 명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네.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네.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나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좋고 네. 교사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완전 일반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네. 나중에 저 얘기 많이 들었죠. 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압박감, 뭐 네. 치열한 경쟁 등등 많이 들었는데 근데 또 요즘 저는 느끼는 게 사고에 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있고 그런 다 가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뭐 일종의 뭐 금쪽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외국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니까 혼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는 아이들 혼 안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이 혼내고 더 엄격한가요? 이것도 가족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냐면 일단 친구처럼 하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은 제가 친구 아닌 걸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크니까. 그것도 있고 놀 때 친구인데 그래도 아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규칙을 정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규칙을 정한다. 근데 규칙을 정할 때 아이들은 좀 최대한 참여시키고 네. 자기의 의상 자기 생각 좀 네. 표현할 수 있게 기회도 주려고 하고 네. 유럽은 사실 한국이랑 나라마다 다 차이점들이 있지만 다 비슷해요. 사실 솔직히 완벽한 부모님이 없는 것 같고 네. 아이들도 완벽한 부모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 좀 사랑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지지할 수 있는 부모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모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네. 자, 오늘 알베르토 씨에게 행복의 비결을 묻기 위해서 모셨는데 네. 비결은 제가 볼 때는 긍정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만약에 뭐 먹을 음식이 있고 네.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씻을 수 있는 좋은 화장실이 있고 그러면 벌써 전 세계 인구 50% 이상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네. 이제 방송인 다음 또 뭔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방송하면서 제일 약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멀리 있기 때문에 선입견도 많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이탈리아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이미지, 진정한 얘기 많이 하려고 하고 네. 반대로 요즘 이탈리아 쪽에도 뭐 한국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밀라노에 있는 한국연사관이랑 또 같이 활동을 했고 네. 최근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베네치아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의 첫 번째 대학원이 생겼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또 교수님이랑 또 자주 연락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제 화상통화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교수님이랑 노력을 해서 이탈리아 북부에 몰사노라는 도시 있어요. 네. 거기는 몬테소리 고등학교 한 군데랑 일반 고등학교 한 군데에서는 5학년 학생들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하면 4학년 학생들부터 한국어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느끼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서 좀 일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방송일 넘어서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가교 어떤 다리 역할을 하시고 싶다는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